안녕하세요. 오늘은 14번째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과제에 한 친구가 이번 시험 난이도에서 질문한 친구가 있었어요. 시험 난이도를 여러분과 아직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단정 지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이게 절대평가가 아니고 9등급 상대평가이다 보니까 등급을 가르기 위한 좀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이 두세 문제 출제가 항상 되는 편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10번째 강의에서 우리 같이 풀었던 문제들 중에 일부가 재작년에 선생님이 실제로 우리 옥정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냈던 문제들이에요. 그 문제들을 편집한 거였거든요. 그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대략 중간 정도, 아주 쉬운 편도 아주 어려운 편도 아닌 중간 정도 난이도의 문제들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러분이 계속 온라인 강의를 듣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걱정이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어떤 방식으로든 좀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고 복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굉장히 선생님이 기분이 좋았던 그런 답변 글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름을 안 썼더라고요. 일부러 안 쓴 건지 아니면 깜빡한 건지 모르겠는데 종종 그렇게 과제에 이름을 안 쓴 친구들이 있어요. 앞으로는 좀 꼼꼼하게 잘 살펴서 굳이 뭐 익명으로 하고 싶은 게 아닌 다음에는 또 과제가 체크가 되고 있으니까 이름을 꼭 잘 써주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선거의 의미에 대해 살펴볼 거고요. 오늘은 그리 어렵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다음 시간부터 하는 선거 제도 몇 시간이 굉장히 머리가 아플 예정이거든요. 자, 오늘은 좀 가볍게 가보도록 하죠. 교과서 91에서 93페이지입니다. 자, 선거란 국민이 자신을 대표해서 국가를 운영할 공직자를 투표로 뽑는 거죠. 이 선거가 중요한 이유는 현대사회가 직접 하지 않고 대의하는 대의민주주의이기 때문이에요. 대의민주주의에서는 국민이 잘 뽑아야 되는 거죠. 자신을 대신해서 정치에 참여할 사람을.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가 되기 때문에 선거는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어요. 대표자만 잘 뽑아 놓아도 민주정치의 절반은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선거의 기능은 크게 4가지가 있고요. 첫 번째는 국민주권의 실현. 선거에 국민이 참여함으로써 국민이야말로 이 국가의, 이 민주주의 정치의 주인이다라는 의식을 더 높일 수 있게 되는 거고, 두 번째, 선거를 통해서 대표자를 재신임하거나 혹은 책임을 물어서 교체함으로써 정치 권력에 대한 너희 함부로 하면 이렇게 자를 수 있어 라는 어떤 통제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이번 우리 국회의원, 최근에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어떤 국회의원은 나왔다가 다시 당선이 되기도 했고, 어떤 국회의원은 지난번엔 국회의원이었지만 떨어져서 당선이 안 되기도 했죠. 선생님네 지역구는 재선에 성공을 했거든요. 그 얘기는 그래도 그 국회의원이 어느 정도는 지금 국정에 참여해서 정치를 잘하고 있구나라고 인정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 역시 그 재신임을 여부를 묻는 이제 것을 앞두고 있죠. 그렇죠? 다시 4년 재임기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이 바뀌게 될 것인지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자, 세 번째는 합법적인 선거 절차를 통해서 국민의 지지를 얻어서 구성된 정치 권력은 정당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뽑았고 우리가 그 어떤 정치 권력에 힘을 주었기 때문에 그 정치인이 하는, 그 대표가 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정당성과 힘이 부여된다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선거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은 다양한 현안과 공약을 이해하고 정치 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바빠서 정치에 좀 무관심하기도 하고 잘 모르고 지나가기도 하지만 선거 때가 되면 우리나라에 어떤 문제가 있지? 그리고 후보들 사이의 공약은 어떻게 다르지?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지켜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정치를 다시 한번 되돌아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고 또한 이 민주정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워가는 그런 정치 교육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선거의 기능은 그래서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선거의 기능을 한번 살펴보면은 A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민 여러분, 다시 한번 저를 뽑아주셔야 산적한 쌓여있는 현안과 지역 수건 사업을 해결할 수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도 잘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당처럼 힘있는 집권 여당 의원이 나와야 여러 가지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습니다. 저를 국회의원으로 다시 한번 뽑아주십시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2가지죠. A 후보는 집권 여당 후보라는 거, 여당의 공천을 받아서 출마한 후보라는 거. 2번째는 다시 한번 뽑아달라는 걸로 보아서 지금 국회의원이라는 거죠. 그쵸, 여러분? 여당이 뭔가 여당. 누가 있는 당이에요? 대통령이 나온 당이죠. 그쵸? 대통령 선거에서 여러 당이 후보를 내요. 그쵸? 그 여러 후보들 중에 당선자가 나오면 그 당이 여당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리고 국회의원인데 다시 나온 거죠. 그죠? 다시 뽑아달라고 하는 거죠. 그쵸? 참 이 앞에서 집권 여당이 왜 힘있게 잘 추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할까요? 주로 이 여당을 중심으로 행정부가 꾸려지는데 이 행정부는 아무래도 세금을 걷고 재정을 펴는 곳으로서 돈을 조금 더 많이 잘 쥐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여당이 아무래도 현재 집권, 권력을 가지고 있는 당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기 훨씬 유리하다라고 강조하는 거죠. 그랬더니 B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에게 투표하셔야 무엇을 할 수 있대요? 정권을 심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당은 장기 집권으로 무능하며 부정부패합니다. 그러므로 저에게 표를 주십시오. 자, 문제를 보죠. 기호 1번과 달리 기호 2번이 특히 강조하고 있는 선거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B 후보는 여당 의원 물리치고 자기를 새로 뽑아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예요? 여당이 무능하고 부정부패가 심각하다는 걸 이유로 들고 있죠. 자, B 후보가 강조한 선거의 기능은 뭘까요? 앞으로 잠깐만 돌아가 볼까요? 앞으로 가야 되는데 뒤로 갔네요. 자,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 선거의 기능 중에 2번이죠, 2번. 그쵸? 선거를 통해서 대표자를 신임한 것이 아니고 뭐예요? 책임을 물어서 교체하자고 B 후보가 주장하고 있으니까 B 후보가 강조한 것은 정치 권력에 대한 통제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됐나요? 그래서 기호 2번이 강조하는 선거의 기능, 정치 권력에 대한 통제 기능. 자, 민주선거의 4대 원칙은 여러분 사실은 초등학교 때부터 여러 차례 많이 배우고 들어온 얘기일 것 같아요. 보통 선거란 뭐예요? 누구나죠. 누구나. 사회적 신분이나 교육, 재산, 인종, 성별 등에 따른 제한 없이 일정한 연령에 달한 모든 국민에게 우리나라 이번 선거부터 만 18세 이상인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는 원칙이에요. 어떻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졸까지는 선거에 참여할 수 없고 대졸부터만 대학을 졸업해야지만 선거권을 준다. 그러면 보통 선거에 어긋나는 거죠. 우리 보통 그러면 평등 선거가 아닐까 싶은데 헷갈리면 안 돼요. 누구나 일정한 연령에 다다른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누구에게나 준다는 것은 보통 선거고요. 그건 보통 선거고요. 평등 선거의 기준은 모든 유권자에게 동등한 투표권을 부여한다는 원칙이에요. 즉, 투표 가치에 차등을 두지 않는 표마다 같은 가치의 표의 등가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모든 유권자에게 동등한 투표권을 부여한다는 거. 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가진 사람이 있고요. 10만 원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자, 10만 원 가진 사람한테는 투표하러 왔더니 표를 한 장을 주면서 자, 여기다가 원하는 사람 뽑고 가세요. 자, 100만 원 가진 사람한테는 표를 용지를 10장을 주면서 자, 여기다가 원하는 사람을 쓰고 가세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10만 원 가진 사람은 한 장만큼의 자신의 의견을 표현한 거죠. 하지만 100만 원 가진 사람은 10장만큼, 10번을 똑같은 사람에게 투표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이 사람이 표가 훨씬 더 값어치가 커져버렸죠. 동등한 투표권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한 표밖에 못 가졌는데 이 사람은 10표나 가진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럴 때 평등선거에 어긋나는 거죠. 평등선거는 모든 유권자에게 동등한 투표권을 부여한다는 원칙이에요. 이 표의 등가성은 뒷페이지 가서 좀 더 설명할게요. 자, 세 번째는 직접 선거예요. 유권자가 직접 대표를 선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에 계신 할아버지가 편찮으세요. 그래서 할아버지 몇 번 찍고 싶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하고 다른 손자가 가서 찍어줄 수 없다는 거죠. 유권자가 직접 가서 그 대표를 뽑아야 한다는 거예요. 비밀선거는 투표자의 투표 내용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도록 비밀을 보장하는 것이 비밀선거고요. 그래서 민주선거의 4대 원칙은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평등선거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죠. 자, 오른쪽 먼저 볼게요. 여기는 이제 A라는 지역구예요. 자, 여기는 A라는 지역구고요. 여기는 B라는 지역구예요. 그런데 A라는 지역구에는 5명이 살고 있어요. 5명을 다 그릴 거냐고요? 네, 다 그릴 거예요. 날씬한 사람도 있고 좀 통통한 사람도 있고 이렇게 5명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2사람이 살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서 이상하니까 선생님이 얘네들을 헤어스타일을 바꿔주려고요. 자, 얘는 이렇게 생긴 머리고 선생님 이거 뭔가 재미 들린 것 같죠? 얘는 긴 머리고 얘는 빠글빠글한 머리고 얘는 이렇게 된 머리고 얘는 대머리예요 그냥. 자, 그리고 얘도 뭐 이렇게 긴 머리고 얘는 그냥 이렇게 단발머리예요. 자,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다 이제 선거권을 가지고 있어서 가서 이제 대표 1명을 뽑으려고 해요. 대표 1명을 뽑는데 5명이 가서 뽑았잖아요. 그쵸? 대표 한 사람을 뽑는데 5명이 뽑았어요. 그러면 나의 의견은 얼마큼이 반영된 거예요? 한 사람을 뽑는데 5명이 가서 뽑았으니까 나의 한 사람의 의견은 5분의 1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5분의 1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그 5분의 1이 5명이 모여서 한 사람을 뽑게 된 거죠. 그쵸? 자, 반면에 여기는 2명만 살잖아요. B에는.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2사람의 의견이 한 사람을 뽑은 거니까 나의 의견은 2분의 1만큼의 가치를 갖는 거죠. 2분의 1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한 사람을 뽑은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뭐 할 수 있어요? A 지역구에 사는 사람이랑 B의 지역구에 사는 사람이랑 여기서도 1명, 여기서도 1명이라고 치면 누구의 표가 더 가치가 큰가요? 쉽게 말하면 누구의 의견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했냐는 거야. 자, 분수 계산이 될까요? 어느 쪽이 더 커요? 5분의 1이 커요? 2분의 1이 커요? 피자를 5조각 나눴을 때 한 조각하고 피자를 둘로 나눴을 때 한 조각하고 당연히 이쪽이 크죠. 그쵸? 네. 그러면 이게 바로 뭐가 어긋난 거예요? 표의 등가성이 어긋난 거죠. 여기서의 표, 한 사람의 표의 가치와 여기서의 표의 한 사람의 가치가 다르잖아요. 그쵸? 이럴 때 표의 등가성이 어긋난 거고요. 이건 쌤이 왜 얘기했을까? 우리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 할 때 지역마다 인구수가 굉장히 다르죠. 어디는 엄청나게 넓지만 몇 사람 안 사는 곳이 있고 어떤 곳은 굉장히 좁지만 많은 사람이 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선거구를 잘 정해야 각각 유권자들의 표가 가치가 비슷해진다는 거예요. 어느 지역은 사람이 되게 많은데 1명 뽑고 어느 지역은 몇 사람 없는데 1명 뽑고 그러면 양쪽 지역의 표의 가치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죠. 그렇죠? 하지만 여튼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구마다 어느 정도 인구를 똑같이는 물론 안 되지만 어느 정도 비례해서 맞춰줘야 그래야 표의 등가성이
유지될 수 있다라는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국회의원 같은 경우 선거구를 정하는 거는 굉장히 민감하고 다양한 변수들이 적용하는 문제 여러분. 그 다른 얘기들을 지금 다 할 수는 없고요. 여기서는 그 평등 선거의 원칙 때문에 어떤 그런 수학적인 부분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자, 그리고 본 김에 이것도 잠깐만 볼게요. 1인 1표. 한 사람이 똑같이 한 표씩을 가져야 그래야 평등 선거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를 갔더니 선생님이 투표용지를 몇 장을 받았냐면 2장을 받았어요. 나만 2장을 받은 것이 아니고 모든 유권자가 다 1인 2표를 받았어요. 한 사람이 다 2번씩 투표했다고요. 왜요? 하나는 지역구 투표용지라고 해서 여러 사람들 중에 한 후보자에게 투표를 했고요. 네. 무소속은 뭐예요? 무소속은 딱히 당을 갖고 있지 않고 나온 사람이 무소속이고 여러 명 있을 수도 있죠. 무소속이. 그죠? 당에 공천을 받아 나온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자, 이 중에서 누군가에게 표시를 했겠죠. 그쵸? 그런가 하면은 비례대표 투표용지라고 해서 여러 정당 중에 한 가지를 또 표시해서 요 표와 요 표와 해서 모든 사람이 1인 2표를 행사했어요. 이게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투표용지 형식이에요.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할 거기 때문에 그냥 한번 이렇게 보는 걸로,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1인 1표인 것이 아니라 선거에 따라서는 특히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1인 1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1인 2표, 3표, 4표일 수 있다라는 거,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였고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생활 속 정치 이야기. 얘는 교과서 93페이지예요. 보통선거 원칙의 실현을 위한 재외선거. 재외선거란 말 들어봤나요? 재외선거란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국내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선거와 임기 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에 재외선거를 할 수 있다. 임기 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는 또 뭘까? 얘는 보궐선거가 아니라는 건데 뭐 그렇게 지금 알아둘 건 아니고요. 여튼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외선거를 할 수 있다. 자, 참정권 때문인 거죠. 국민주권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참정권의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된다. 그런데 재외 국민은 오직 나라 밖에 있다는 이유로 선거에 참여할 수 없었고,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2007년 6월 28일 재외 국민의 선거권 및 평등권 침해, 보통선거 원칙의 위반으로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헌법에 맞지 않는 법이다라는 결정을 했어요. 이에 따라서 재외 국민들도 국회에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처음으로 재외 선거를 실시한다는 거예요. 자, 얘는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참정권을 보장함으로써 보통선거를 실현하기 위한 최대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또 잘 모르겠는 표현들 나올 수 있지만 여러분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거는 얘는 보통선거.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기서는 보통선거를 위한 이런 노력이 있었다라는 정도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우리 계속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어서 토론하거나 이제 이럴 기회가 없어서 온라인 토론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우선 처음이기 때문에 과제 형식으로 낼 거고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과제 형식으로 우선 받아보려고 해요. 토론 주제는 의무투표제에 찬성하십니까? 예요. 의무투표제란 유권자가 의무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선거일에 아프거나 하는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벌금을 내게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무투표제라고 해요. 우리나라는 현재 자유투표고 의무투표제는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들 한번 찾아본다면 의무투표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이 종종 있어요. 그리고 그 의무투표제를 하는 나라들은 당연히 우리나라보다 훨씬
훨씬 투표율이 높겠죠. 그쵸?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의견들을 선생님이 내주는 과제 링크에 답을 적어서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참, 질문 중에 아주 옛날에 하나 나왔던 질문인데, 그런 거 하나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그 왜 선거권도 모든 성별과 나이 상관없이 모두에게 처음부터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에 1948년 5월 10일에 처음으로 그런 민주적인 선거가 있었고 21살 이상의 남녀가 동일하게 모두 참여했어요. 네, 처음 민주적인 선거였는데 남녀 동일하게 참여했고 그리고 그때 누굴 뽑았냐면 헌법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이제 대한민국이 처음 생겨난 거니까. 자, 그래서 그 헌법을 만들 수 있는 국회의원들을 뽑는 우리 흔히 재헌국회라고 하거든요. 그 재헌국회를 만들기 위한 그런 선거였고요. 그리고 그때 투표율은 95%를 넘어섰다고 해요. 95%면 정말 대부분의 국민이 참여하는 거죠. 마치 의무투표제였던 것처럼 보이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문제는 과연 이렇게 투표율이 무조건 높은 것이 자발적이지 않고 무조건 높은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라는 부분이죠. 아니면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라도 정치적인 무관심을 좀 없애고 정치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찬성의 입장을 밝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 그것은 여러분의 몫이니까 한번 각자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자, 오늘 우리는 선거의 의미와 기능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고요. 이제 퀴즈를 풀고 제시된 링크에 들어가 과제를 해결해서 제출해 주세요. 수업 내용 중 일부를 무단 캡처해서 배포 전송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수업 이렇게 마치고요. 시간에 만나요.